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곶감을 무서워하던 시절, 한양에서 사흘걸음 떨어진 큰 포구 마을에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집은 박진사댁이었는데, 선박업으로 떼돈을 번 덕에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고, 마당에는 기름진 가축들이 넘쳐나 사시사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넘친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의 정이 넘치는 것은 아니었으니, 박진사는 성정이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매서워 아랫사람들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어려운 주인이었습니다. 진사에게는 정실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여 바람만 불어도 기침을 하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는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먹여도 차도가 없었고,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포구에 매화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날, 박진사의 첩인 연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하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가진 사내 아이였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생명의 탄생이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봄날의 따스함과는 정반대로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청마루를 서성이던 박진사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이는 며칠 전 마을 점쟁이가 남긴 불길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점쟁이는 이 집에서 봄에 태어나는 첩의 아들이 정실마님의 아드님 목숨을 앗아갈 것이며 집안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 말했고, 미신을 굳게 믿던 진사는 막 태어난 피덩이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연화는 산고에 지쳐 쓰러져 있었고, 진사는 하인들을 모두 물리친 채 연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연화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기생 출신으로 박진사의 눈에 들어 첩이 된 여인이었는데, 노래와 춤에는 능했으나 집안에서의 지위는 부엌 식모만도 못한 처지였습니다. 진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떠나거라. 점쟁이의 말대로라면 이 아이는 우리 적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은자 몇 양을 줄 테니 어디든 멀리 가서 살도록 해라. 연화는 막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나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는 나리의 핏줄이옵니다. 제가 천한 몸이라 해도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박진사의 마음은 쇠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이 집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너와 그 아이 모두 강물에 수장시킬 것이다. 연화는 품에 안긴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느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는데, 이 작은 핏덩이를 데리고 갈 곳이라곤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강보에 싸고 박진사가 던져준 은자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밤이 깊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연화는 뒷문을 열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질척거리는 진흙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보의 아기는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앵앵거리며 울어댔고, 연화는 누가 들을세라 황급히 저고리를 풀어 아기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끊기고 오직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연화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박진사댁이 있는 큰 포구에서 멀리 떨어진 산 너머 작은 포구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반나절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먼 곳이었지만, 박진사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어 몸을 숨기기에는 그나마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무거워 비틀거리며 산길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연화는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품 안의 아기가 다칠까봐 온몸으로 땅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발목이 삐고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작은 포구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포구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연화는 선착장 근처를 헤매다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낡은 창고 뒤편에 버려진 판잣집을 발견했는데 그곳은 예전에 떠돌이 어부가 살다가 떠난 뒤로 비어있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판잣집은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문짝이 덜컹거리는 누추한 곳이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거미줄을 걷어내고 바닥에 깔린 말은 짚을 모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추위에 떨었지만 아기를 먼저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보를 풀어 아기의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아기는 비에 젖지 않고 따뜻한 볼을 한 채 새근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천사 같은지 연화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입고 있던 속적삼을 찢어 아기를 더 단단히 감싸주며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숨겨온 은자 주머니를 꺼내 보았는데 박진사가 준 것은 고작 은자 5냥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막막했지만 당장은 아이에게 먹일 것이 필요했습니다. 연화는 젖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산후조리도 못한 몸이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는 그쳤고 연화는 아기를 집더미에 눕혀놓은 채 작은 포구로 향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포구의 생선 장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들에게 다가가 일을 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루한 그녀의 차림새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화는 굴욕을 참으며 한 곳 한 곳 돌아다녔고 마침내 늙은 생선 장수 하나가 동정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헤이, 불쌍하게. 그럼 이 생선 헹궈지나 씻어 품삯은 못 주지만 남은 생선 대가리나 내장은 가져가도 좋아. 연화는 고맙다며 허리를 깊이 숙였고 비린내 나는 헹궈지를 정성껏 씻어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참았고 하루 종일 일을 한 뒤에야 생선 대가리 몇 개와 내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판잣집으로 돌아왔는데 아기가 울음이 터져라 울고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연화는 작은 폭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그물을 깁고 배를 씻고 무엇이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은자가 바닥나기 시작했고 연화는 더 이상 쌀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포구의 주막에 찾아가 주인에게 애원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생 출신 같은데? 뭐 괜찮아. 밤에 술상 나르고 설거지하면 되겠어. 대신 품삯은 없고 남은 밥이랑 이 구석방에서 자는 거로 해. 그날부터 연화는 낮에는 판잣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밤이 되면 아기를 업고 주막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연화는 밤새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술상을 날랐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는 울음도 참으며 엄마의 고단함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주막 주인은 때때로 남은 밥과 국을 주었고 연화는 그것을 소중히 먹으며 젖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하루하루 자라났고 연화는 이 아이의 이름을 강이라 지었습니다. 강물처럼 세차게,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며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박진사댁이 있는 큰 포구에서 산 하나를 넘어 반나절 걸음이나 떨어진 곳이라 박진사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낮에는 판잣집의 어미로 밤에는 주막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고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고 쏘아놓은 화살과 같다더니
어느덧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판잣집에 버려졌던 핏덩이는 이제 제법 영특한 소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니 그 아이가 바로 강이었습니다. 비록 거친 삼배옷을 걸치고 작은 포구에 거친 아이들과 어울려 자랐으나 그 눈빛만은 깊은 바다처럼 총명하게 빛났고 박진사댁의 귀한 자손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반듯했습니다. 아이는 낮이면 포구를 뛰어다니며 생선을 나르고 그물을 깁는 일을 도와 밤이면 엄마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연화가 주막에서 돌아오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반면 연화의 세월은 고단함 그 자체여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일꾼으로 10년을 하루같이 일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늘 아들에게 가 있었기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남들이 버리는 생선 대가리나 먹다 남은 밥 조각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포구에 떠돌이 선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선비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분이었습니다. 선비는 포구의 주막에 머물며 그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그저 밥 한 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강의를 선비에게 보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글이라도 배우면 나중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희는 선비에게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강희의 총명함에 혀를 내둘렀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영특함에 감탄했습니다. 강아, 너는 큰 그릇이 될 아이다. 글을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강희는 선비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고 밤낮으로 글을 익혔습니다. 없어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썼지만 강희의 학구열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강희에게 글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도 가르쳤고 강희는 선비를 스승님으로 모시며 무럭무럭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큰 포구에서 온 박진사댁의 마름이 작은 포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기생 출신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 곳이 없소?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판잣집에서 강희를 꼭 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강희가 박진사의 아들이라는 것, 점쟁이의 예언 때문에 버려졌다는 것, 그리고 이제 박진사가 다시 강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강희는 충격에 빠졌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제가 도망칠게요.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를 구하러 올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연화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선비를 찾아간 강희는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고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아, 한양으로 가거라. 내 친구가 성균관에 있으니 이 편지를 가져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 연화와 강희는 판잣집을 나섰습니다. 선비는 지팡이를 짚고 앞장을 섰고 강희는 보찜을 메고 그 뒤를 따랐으며 연화는 포구 어기 고갯마루까지 배움을 나갔습니다. 고갯마루에 다다르자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챙겨온 은비녀를 꺼내 강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아, 이것을 팔아서 쓰거라. 그리고 부디 몸성이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강희는 털썩 무릎을 꿇고 연화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 반드시 성공하여 어머니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부디 건강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연화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닦아 주었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강희가 선비를 따라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연화가 돌아온 주막은 예전보다 더 춥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볼 일이 없어진 그녀의 일상은 오직 일과 잠뿐이었고 삶의 낙이 사라진 그녀의 얼굴은 급격히 늙어갔습니다. 기이하게도 강희가 떠난 그 해부터 박진 사댁의 가세는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늙고 병든 몸으로 주막일을 계속했지만 몸이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면 장마가 지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눈이 내리는 계절의 순환이 10번도 더 반복되었습니다. 연화의 검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거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작은 포구 아이들은 구부정한 등을 하고 바다만 바라보는 연화를 바다바라기 할멈이라 놀려댔지만 그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정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있어 다오.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땔감이 떨어진 주막 구석방에서 연화는 작은 불씨 하나에 의지해 오들오들 떨며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오고 숨이 가빠왔지만 그녀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무렵 작은 포구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한 신임 감사가 이 고을에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감사가 워낙 청렴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 칭송이 자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날처럼 젊고 건강한 모습에 자신이 갓난아기 강희를 품에 안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연화의 눈가에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고 밖에서는 요란한 징과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포구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신임 감사 행차시오 하는 우렁찬 소리가 주막 담장을 넘어 귓가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짚고 있던 지팡이에 의지해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왠지 그 행렬을 보지 않으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그녀의 등을 떠밀었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막 밖으로 나선 연화의 눈앞에 꿈에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징과 나팔 소리는 고요하던 작은 포구 마을을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화려한 덮개가 씌워진 가마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신임 감사가 타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행렬이 주막 앞에 멈춰서자 가마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신임 감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훤칠한 키에 짙은 눈썹을 가진 위엄이 서린 젊은 대장부였습니다. 감사는 가마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젖어들더니 주막 앞에 지팡이를 짚고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노파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체면도 잊은 채 성큼 흙바닥을 가로질러 노파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연화 앞에 멈춰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흙먼지가 관복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깊이 숙인 머리는 한동안 들릴 줄을 몰랐습니다. 고개를 든 감사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소자,
강희가 왔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떨리는 손을 뻗어 감사의 얼굴을 더듬어 만졌습니다. 거친 손가락 끝에 닿는 따뜻한 온기와 익숙한 눈매, 그리고 10여 년 전 떠나보낼 때 보았던 그 맑은 눈망울이 그대로였습니다. 강희라니, 정말 내 아들 강희란 말이냐? 감사는 연화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한 주막 일꾼 노파와 귀한 감사의 만남은 세상의 어떤 이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멀리 큰 포구에서 소문을 듣고 달려온 박진사가 작은 포구에 도착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10여 년 전 쫓아낸 첩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도 모자라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인 감사가 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강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슬퍼런 눈빛으로 멀리 서 있는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희는 천천히 박진사에게 걸어갔고 박진사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강희는 당장이라도 그를 엄벌에 처하고 싶었으나 연화가 아들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강아, 그러지 마라. 지난 세월이 야속하기는 하나 그래도 그분 덕에 너를 낳을 수 있었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 했다. 강희는 박진사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덕으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줄 테니 남은 생은 참회하며 사시오. 강희는 하인들을 시켜 가마를 대령하게 하고 연화를 부축하여 비단 방석 위에 앉혔습니다. 평생 흙바닥과 주막마루만 밟고 살아온 연화가 난생 처음 귀한 가마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내가 이런 호강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연신 눈물을 훔쳤지만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나라의 왕비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그 길로 연화는 아들이 마련한 읍내의 따뜻하고 큰 기와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그녀를 위해 정성껏 마련된 푹신한 이불자리와 사내진미가 가득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라실로 바쁜 와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며 직접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화가 세상을 떠나던 날,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지킨 일이다. 고맙다, 내 아들아. 강희는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 치르고 그녀의 무덤가에 사철꽃 피는 나무를 심어 기렸습니다. 이후 강희는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리는 명관이 되어 칭송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가 베푸는 선정의 근원이 바로 그를 키워준 어머니 연화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후에 박진사댁은 그 후로도 계속 몰락하여 결국 빈터만 남게 되었지만 연화가 살던 읍내의 집은 대대로 복이 들어와 번창했다고 합니다. 긴 겨울밤이면 화롯가에 모여 앉아 핏덩이를 살린 주막 일꾼의 지극한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은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차가운 봄비가 내리던 밤에 피어난 작은 생명의 불씨가 세월을 넘어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큰 등불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착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별들이 총총히 떠 있어 세상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연화 할멈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하고 강희의 효심처럼 든든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마음 편안히 주무십시오.